제 20대에 친구들한테 멋있게 보임을 포기하고 악착같이 아꼈던 20대의 안선영이 50대에 친구들은 애 학비 되면 나한테 쓸 돈이 없어. 저는 학비는 아이가 학비를 어떻게 쓸 만큼 미리 다 계획을 해놨으니까 아이가 크기 전에 저는 제가 번 돈을 저한테 쓰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연료가 아니요, 출연료가 50만 원일 때부터 모아서 악착같이 17번 이사를 해서 첫 집을 장만했던 그때 모아두었던 부동산이 지금 아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진짜 시간당 얼마를 주시던 일을 때려쳐도 그냥 최소한의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기세의 근원, 쪽팔림을 도끼로 바꾸는 법. 인생의 어떤 장면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무너짐이 수치로 남지만 누군가에겐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인생의 설계도가 됩니다. 오늘 모실 분의 설계도는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모두가 잠든 새벽, 차가운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돌봄도 자본도 시스템도 없던 막막한 바닥에서 그녀는 세상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상처를 증명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누적 매출 1조의 신화라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록하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결핍을 원망이 아닌 연료로 바꾸는 법,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삶의 근력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안선영, 주식회사 바로스 코퍼레이션 대표.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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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차 연예인, 그리고 10년 차 사업가, 또 10년 차 바로 엄마 안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활동을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들 생계형 연예인이다라는 그 워딩이 따라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기업의 CEO가 되셨어요. 예. 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매출과 숫자와 성적표라 기업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항상 어떤 이제 후배들이든 동료든 지인들이든 물어보면 나 이거 할까 말까? 나 때려칠까? 너무 힘든데 그러면 아니면 내 스스로한테도 늘 제가 하는 말은 10년은 해보고 나서 때려쳐도 늦지 않다. 방향은 틀어도 되는데 멈추고 포기는 하지 말자. 10년 하고 포기해도 늦지 않다가 제 지론이거든요. 진짜 사업을 하면서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진짜 한 2천만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10년을 이제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가보다는 중소상공인 중에 그래도 10년을 혼자서 누군가의 투자나 정부 지원 자금 없이 오. 여기까지 살아남은 자 정도는 인정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 연예인으로서 또 배우 경력도 되게 기시잖아요. 근데 사실 생계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박함을 상징하는 단어기도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그런... 아니요. 저는 제가 제 책에 썼던 제 타이틀이에요. 저는 스타도 아니고 연예인이 꿈도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너무 재수없죠 이런 거. 약간 미스코리아 꿈도 아니었는데 친구 따라가서 됐어요처럼 연예인이 꿈인 적도 없고 끼는 있었지만 엄마가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집 애라서 연예인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삶인데 뭐가 됐든 닥치는 대로 좀 열심히 하는 성향을 잘 빛을 발하면서 당연히 케이블 아나운서일 때도 지잡대 출신이라 곽광을 못 받고 혼자 구석에 있었고, 공채 개그맨이 됐을 때는 너무 안 웃긴다고 너무 멀쩡하게 생겼다고 구석에 있었고, 드라마를 할 때는 쟤는 공채 개그맨 출신인데 여기 왜 와 있어? 라고 해서도 구석에 가 있고, 늘 그런 식으로 약간 혼자 버텨내는 시간들이어서 포기를 할 법도 했는데 진짜 그냥 당시에 엄마가 졌던 빚이 저를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벌어서 빚쟁이들이 재촉을 하면 드리지 않으면 너무 이제 엄마나 저나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남 눈치를 당연히 보는 성격인데 눈치보다는 생계가 더 우선이 되는
이게 절박함이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뭔가 뭐 나는 대종 영화 주연상을 받는 여배우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예술대상을 받는 진짜 괜찮은 희극인이 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저는 하루하루를 쳐내듯이 살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가 돼 있더라고요. 그날 그날치에 최선을 했더니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썼던 게 저는 스타도 아니고 오로지 솔직히 말하면 명예나 의리보다는 출연료 5만 원, 10만 원을 더 좀 바로 거기로 옮겨갔었거든 채널을. 그래서 정말 저는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방송 일을 열심히 했던 것뿐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제가 정의했죠. 네. 지금 이제 대표님이 되셨고 돈이 정말 없어도 봤었고 또 있어도 봤었고 이 두 가지를 양극단을 다 경험을 하셨는데 예전에 책에서 아마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불편하다. 저는 딱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돈이 있다고 행복하다라거나 성공했다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람은 살면서 너무나 많은 불편한 것들이 모든 영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모로 저한테는 돈 없으면 불편하다라는 그 결핍을 당당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와닿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솔직한 도끼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까 처음에 엄마의 빚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난한 건 자랑은 아니에요. 알아요. 네, 뭐 그리고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교양과 그 사람의 취향, 센스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부단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그냥 편안하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부모님 많이 물려주셨다던가 조금 돈 걱정을 평생 해본 적이 없이 살아본 사람보다 제가 유일한 장점은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집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굳이 꺼내서 얘기하는 건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을 이겨내고 성공했어라고 얘기하면 네가 뭘 얼만큼 성공했는데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게 자랑이냐. 근데 그 안에서도 어차피 나를 흠을 잡으려는 사람은 봐봐요.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3명은 내가 뭘 해도 내가 하다못해 가서 어디 가다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 해도 네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지 하고 일단 나를 믿고 걱정해주는 일단 3명이 있어요. 뭐 최소한의 이제 뭐 부모나 가족이나 뭐 네. 사랑하는 사람이나 예. 3명 정도 있겠죠. 3명은 내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내 장기도 다 사회에 남기고 죽어도 모순 덩어리, 가식 덩어리를 욕을 해요. 그냥 트집 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냥 싫어. 3명 내 편, 3명 나의 적. 그러면 뭐예요? 절대 다수인 4명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내가 빨가벗고 춤을 추던 제가 뭐라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뭘 해도 싫다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내 중요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말고 3명 위주로 관계를 하되 이 4명 중에 딱 한 명만 내 편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대부분이 나를 좋아하는 다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오늘 방송 찍기 전에 대표님을 만나 뵀을 때 환청이 들려도 헬스장으로 향했다라는 그 얘기를 그리고 헬스장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핸들을 붙잡고 울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늘 어딘가 색깔이 정확하지 않은 게 저의 가장 큰 컴플렉스예요. 공채 개그맨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웃기고 배우라고 하기엔 좀 가벼워 보이고 너무 좀 실생활에 가까운 것 같고 그나마 제가 그 이제 좀 무너진 자존감을 세운 게 매출을 워낙 잘하는 대한민국 1세대 연예인 전문 쇼호스트라는 타이틀이 생겨서 지금은 그걸 극복해냈지만 그 전에 케이블 뭐 공채 아나운서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늘 어디에도 끼지 못한 어렸을 때는 태어났을 때 가난한 홀어머니의 빈촌에 예쁜 과부가 키우는 딸아이. 항상 엄마가 너는 애비 없는 자식 티나니까 단추 열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단추 항상 못 끝까지 안 믿으시겠지만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항상 여기까지 꽉 찬 거 입었거든요. 그렇게 크다 보니까 엄마를 존경하는 면도 있지만 원망하는 면은 저를 자존감 있게 키워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본인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아빠의 예술가적 기질이 저한테서 너무 많이 보이니까 싹을 누르고 싶었대요. 아,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니까 빨리 손을 탈 것 같아서 대학도 서울로 안 보내주시고 장학금 받는 지방에 눌러 앉히셨고, 결국은 제가 혼자 돈 벌어서 영국도 갔다 오고 혼자 어떻게든 공채로 서울에 취직해서 어쨌든 케이블이라도 대기업 계열사였으니까 학교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을 정도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제가 연예인이 된 계기는 우리 엄마가 애비 없는 자식 가난한 거 극복하고 멀쩡한 자기 밥벌이를 하는, 엄마는 이제 네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케이블 아나운서를 할 때 같은 공기업을 다니는 비슷했어요. 부산에서 국립대학을 나왔지만 어쨌든 지방대 출신이고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많았고 연봉도 제가 조금 더 높았고, 그냥 그런 분을 소개를 받아서 엄마가 하도 이제 너는 이제 너 시집만 가면 몰랐어요. 그때 엄마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지. 너 시집만 보내면 뭐 할 도리 끝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개팅을 해서 이제 남자친구죠. 한 두세 달 만났나? 100일 정도 막 한참 서로 막 좋아서 막 물캉물캉 할 때 추석이 됐어요.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는 거. 어차피 너도 부산을 가야 되니까. 근데 네. 그분은 저를 너무 좋아하셨는지 보자마자 20대 후반인데 결혼을 꼭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에서는 조금 그래 잘 사는 집이셨거든요. 다세대 이렇게 뭐 월세 받는 집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저는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사귀면. 그래서 인사를 갔는데 그 집에 이분이 장남이시고 누나 딸 있는 외아들이셨고, 근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요. 인물도 좋고 공기업 다니고 여기 시집 가면 좋겠다. 엄마가 너무 이분을 마음에 들어 하셔. 저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엄마가 고생한 보상을 그렇게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여기 시집을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인사를. 저희 엄마가 없는 돈에 깜장 전장도 새로 사주시고 그 집에 인사를 갔어요. 인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일부러 안 나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처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가 사준 비싼 아, 정말요? 네, 백화점에서 이렇게 포장해놓은 과일 바구니를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옆에 앉아 있는데 일부러 한 2시간 자다가 이렇게 머리 눌린 채 너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내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니 그래 옷 입고 전 붙이겠나 딱 그러시고 첫 마디가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치 오빠 빨리 추리닝 주세요 해서 제가 엄마가 사준 귀한 옷을 다 벗고 그 오빠 추리닝,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입던 학교 추리닝을 입고 이 안에 입었던 셔츠 바람에 무릎을 꿇고 전을 막 붙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따라서.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이 오빠가 이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와서 이렇게 했으면 안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을 3시간 붙이면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느낌을 받았죠. 미리 오빠가 먼저 내려갔으니까 이 오빠가 우리 집 사정을 살짝 얘기했구나. 홀어머니고 그래서 마음에 좀 안 드시나 보다. 뭐 내가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내가 맞춰드려야겠다. 엄마가 항상 넌 애비 없는 자식 티내면 안 되니까 과일도 예쁘게 깎아. 그래서 막 밥을 먹고 치우고 막 그 집 딸들도 앉아서 받아 먹는데 저는 뭐지?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막 갈비도 나르고 제가 이렇게 그런 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나를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님도 좀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저한테 농담 걸어주고 아이고 선영이 간 거 먹어볼까 예쁘게 잘 구웠네. 그럼 딱 어머니가 새우가 비싼 겁니다. 진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도 참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애비 없는 자식으로 잘못 키웠다고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밥을 다 먹었는데 밥 다 먹고도 죄인처럼 다들 앉아서 TV 보시고 명절이니까 깔깔대는데 저는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과일을 이렇게 깎는데 정말요? 제가 엄지발가락보다 이 검지랑 중지 발가락이 되게 길어요. 네네.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근데 이걸 깎고 있는데 에이구 가시나 발가락 봐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 복이 없지. 거기에서 진짜 근데 그때 그 오빠가 화를 내고 엄마 왜 말 그렇게 하고 손잡고 나서 저 그 오빠랑 결혼했어요. 아마 저는 연예인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냥 평범하게 우리 엄마 소원대로 본인이 살아보지 못한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애 키우고 나 대신 좀 평범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삶에 맞춰 살았을 텐데 그날 결심했어요. 부모를 내가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왜냐면 타고난 팔자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해요.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엄마가 아빠를 선택했던 과거, 그리고 엄마가 빚만 안고 가난하게 집에서 쫓겨나서 그냥 정말 화장품 방판에서 키운 과거까지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부모를 바꾸고 가정을 바꿀 수 없다면 가난한 건 내가 바꿔야겠다. 오늘부터 난 돈을 번다.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절대 내 자식에게 이런 부모의 선택이 낳은 결과로 상처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 결심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분 덕분에 이를 악물고 뭘 해서 돈을 벌까가 시작이었는데 마침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 시험을 3차까지 쳤다가 마지막 항상 최종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진 되게 웃긴 친구가 있어요. 늘 학교 MC 보고 웃기고 사투리가 심하고 좀 퉁퉁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네. 친구가 같이 공채 시험을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성대모사도 못하고 웃기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나는 뭘로 내가 개그맨을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나 요즘 박수홍 이휘재, 김용만 소위 요즘 이제 잘생긴 남자 개그맨들이 MC하는 게 너무 유행이다. 근데 여자가 없다. 이 친구가 굉장히 트렌드를 빨리 읽어준 거죠. 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늘 그래도 이게 좀 안전한 거를 박차긴 조금 이제 어쨌든 매달 엄마한테 50만 원씩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월세 내고 엄마 50만 원 붙여주고 그냥 계절별 옷 하나씩만 사고 최소한으로만 써도 되게 빠듯했거든요. 근데 상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럼 이틀만 같이 준비를 해서 월차 연차 땡겨서 같이 시험을 치자 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친구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연예인이 됐어요. 근데 연예인이 되자마자 6개월 만에 최초로 신인상 받았어요. 경상도 사투리.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어. 개인기 뭐 있니? 나는 개인기가 서울 말이에요. 부산 애잖아요. 네네네. 또 뭐 있어? 영어 조금 하고 또 뭐 있어? 사투리. 내 부산 사람이고 해봐. 그걸 했더니 신인상을 주셨어요. 와. 그리고 갑자기 CF나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니저도 없는데요. MBC 희극인실로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그때도 돈을 벌면 엄마한테 다 붙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빚 갚느라. 그렇게 20대에는 엄마의 빚을 갚는데 쓸 수 있게 빚쟁이들이 닥달을 해주셨어요. 강해질 수 있게. 선배가 뺨을 때리던 엉덩이 뭐 진짜 얼차리를 주시던 나는 지금 이 채널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카메라 돌면 같이 도는 애였거든요. 이게 있을 때는 항상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예능 나가면 대본이 없잖아요. 네. 한마디로 해야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선배님한테 끌려가서 혼이 날 망정 저는 저를 써주시는 PD님이나 작가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미리 막 연습해가고 그리고 막 작가실 찾아가서 작가님 저 오늘 주제나 이런 거 혹시 미리 알면 저 뭐 그 드라마라도 보고 유행어 준비해 갈게 뭐 이렇게 하니까 얄밉죠. 동기들은 맨날 이제 선배님들이 축구 대회 하면 다 응원가인데 저는 계속 방송이 잡히니까 저는 거기 안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혼나는 거 똑같이 혼나니까 그래도 눈물이 나서 선배님이 이렇게 한마디 소리만 지르셔도 이렇게 막 울었거든요. 나중에 운다고 혼나고 막 그러니까 매일 MBC 화장실에서 매일 변기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변기 물만큼. 근데 그렇게 울어도 눈물 닦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건 그때 저의 빈곤이었어요. 빚쟁이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게 싫어서 가게를 그만두라고 했고 실제로 버는 돈을 모든 것을 엄마를 빚 갚는 해서 제가 첫 차를 수표를 들고 가서 일시불로 샀거든요. 자동차 할부 이자도 싫은 거예요. 이게 제가 가난하면 돈의 소중함도 알지만 그렇다고 돈벌레처럼 살지도 않아요. 왜? 제가 저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서 말해도 될 정도로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가난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 더 부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의 조건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권리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가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저 부자예요. 내가 일하고 싶은 날만 일해요. 저 애 보러 가고 싶을 땐 캐나다 가요. 저 엄마 보러 보고 싶으면 한국 와요. 이날 일 못해요. 이게 양해가 되는 브랜드 일만 해요. 얼마나 부자예요. 최고의 워라벨이죠. 맞지 않아요? 100% 공감합니다. 네. 제가 이제 헬스장을 울면서도 나가게 된 계기는 그렇게 이제 20대를 소위 이제 헌신해서 제가 되고 싶었던 소위 박수받는 연예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장사치 소리 듣는 쇼호스트 지금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 됐지만 네, 그땐 그렇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출연료보다 훨씬 많이 주셨어요. 왜 연예인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요.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생방송을 했는데 제가 잘 파니까 그때 제가 MBC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월급의 몇 배를 한 시간 출연료로 주는데 왜 안 해요? 저는 삶의 가치를 가난함의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돈이든 명예든 둘 중 하나가 정확하게 채워지면 저는 거절은 없다 주의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나서 실망은 할 수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잘 되면 추억이 남고요. 안 돼도 경험은 남잖아요. 그게 제 지론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엄마 빚도 다 갚아드리고 엄마가 사실 만한 뭐 작은 집이지만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 드렸으니까 그때가 이제 30대가 어느새 정신 차려 보니까 됐더라고요. 생일이 됐어요. 만 30세 생일 파티를 막 신나게 또 이제 대문자 2니까 친구들 얼마나 웃겨요. 막 신나게 생일 파티하고 진짜 마술사 불렀어요. 30살 기념이니까. 마술사 동생이 있어가지고 마술사가 비둘기 날렸단 말이에요. 제 생일 파티에. 나는 멋진 여자야. 선물은 필요 없고 너네는 다 모아서 기부금을 내줘. 나는 내 생일 기념으로 30이면 300만 원, 뭐 50이면 500만 원.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멋진 척을. 네. 왜냐면 그때까지도 남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이면에 늘 외롭고 엄마가 늘 일하나 바쁘니까 혼자 목에 열쇠를 걸고 깜깜한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던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몇 살 때 열쇠 그러니까 그게 늘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는 때, 초등학교 입학식만 엄마가 데리고 가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혼자 학교를 갔거든. 책가방을 메고. 어머니는 돈을 버셔야 했어요. 돈을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없었어요. 오늘치 먹을 뭐 우유 하나, 보름달 빵 하나, 500원. 학교 갈 준비도 그냥 혼자 혼자. 하고 머리도 스스로 닦고. 그때 이제 어린아이가 남아 있어서 제가 그 애정결핍을 극복하는데 저희 아이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강아지 같잖아요. 강아지들은 주인이 때려도 그 주인이 부르면 와서 꼬리를 흔들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우리 바로는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천사라서 화낼 줄 몰라. 되게 의외죠. 저 진짜 성격도 급하고 말도 빠르고 일도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우리 아이를 보면 화가 단 한 번도 안 나요. 전 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10살이거든요. 네. 10년 동안은 지금 내숭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 사춘기가 네, 안 네, 와서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생기니까 제 삶이 그 애정 결핍에서 제가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를 너무 가엾사는 그 자기 연민, 갈급함 이런 데서 아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거기서 벗어났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한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하는데 하다가 저는 진짜 의지박약이거든요. 전 저한테 되게 너그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만 잘하지 몸 쓰는 걸 다 싫어해. 저는 운동을 38에 결혼하고 40에 임신해서 41에 출생까지 전 42에 처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소위 말하는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냥 살을 운동 싫어하는 사람. 운동 혐오자, 굶어서 빼자, 마른 비만, 근육 제로. 그래서 나가서 매일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금방 그만두고 싶어질 걸 아니까 그때 당시에 뭐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래도 한 연예인이니까 한 1, 2만 명이 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창피하면 안 된다를로 몰아가면 지키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했어요. 곰도 100일 동안 사람 끊고 쑥과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는데 하물며 인간인데 여자 연예인 40이나 넘었는데 저 오늘부터 운동합니다. 매일 헬스장 가서 인증서 그렇게 써버렸어요. 그냥 써서 갈겼어요. 그냥 공표를 해버렸어요. 공표를 해버렸어요. 안 하면 스스로 죄책감이 들도록. 네. 물론 3명은 박수를 치고 3명은 알바야 쓰레빠야 네가 못돼. 네가 살을 빼도 욕하는 3명, 관심 없는 4명. 내가 얘기했죠. 이 4명 중에 한 명만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면 나는 다수가 관심을 갖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매일 운동하는 걸 올렸더니 팔로워가 늘고 제가 진짜 스스로도 복근이 생기고 운동을 하고 실제로 논문을 찾아봐도 매일매일의 그러니까 이 근육량을 떠나서 실제로 운동을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어느 날 이제 막 눈이 오는데 40에 애를 낳았으니까 애가 얼마나 예뻐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애정결핍 내 마음속에 늘 목에 열쇠를 걸고 엄마를 기다리던 작은 아이가 있는 상처투성이 제가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행복한 가정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었고 너무 건강하고 예쁜 애가 태어났는데 얘를 놓고 운동 가는 게 너무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스스로 약속도 했고 그래서 아침에 차를 끌고 애가 울면 모성의 핑계가 생기잖아요. 오늘은 애가 울어서 못 왔어요, 여러분. 수만 가지 운동을 안 해도 될 수만 가지 핑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화장실에 운동복을 놓고 잤어요.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면 뭐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이걸 입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변하기 전에. 그리고 애 울음소리 환청이 들리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깜깜할 때.
그래서 이제 헬스장 어느 정도 가고 어쨌든 체지방을 한 10kg 날리니까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때 저는 단순히 체지방 걷어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관계 디톡스, 그리고 내 몸을 병들게 했던 나쁜 음식을 먹는 식습관 디톡스, 게으름을 끊어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100일 동안 매일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 창업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해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식단이 그때는 어려웠어요. 지금처럼 곤약밥 프로틴도 없고 프로틴을 만들어야겠다. 헬스장에서 주는 조그만 쉐이크만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하루 종일 그날 너무 두통도 심하고,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한국 사람 열의 7은 유당불내증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틴이 저가형의 유청에서 추출한 웨이 프로틴을 써요. 그게 많이 먹으면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줘서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정보 없이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에서 수입한 거 이만한 통에 들은 거. 엄청 큰 통에. 네네네, 미제. 초코맛 나오고. 그것 좀 먹어야 쇠질하는, 좀 약간 헬스장 쇠밥 좀 먹어본 네네네. 이런 있어빌리티가 좀 형성이 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결국 다이어트든 몸 만들기든 모든 것들은 건강한 식단에서 식단템이 의외로 없어요. 이걸로 창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건물주이던, 제가 좀 약간 사업적인 걸로 롤모델로 생각했던 언니의 건물의 창고에, 언니가 그냥 전대차를 그냥 100만 원짜리 전세를 하나 써주셨어요. 창고에 사업자를 내고 처음 시작한 게 바로스예요. 혼자서. 그때 냈던 아이디어가, 어쨌든 홈쇼핑을 많이 해봤으니까 제조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조사들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10개 상품을 만들면 10개 상품 다 잘 되지 않아요. 모든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한두 개 히트 상품, 나머지는 다 재고예요. 좋은 상품인데 뭔가 운때가 안 맞았거나 패키징을 잘못했거나 뭔가 브랜딩이 잘못됐을 때, 그런 좋은 양질의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재고는 돈을 내고 폐기해야 돼요. 돈을 내고 폐기할 때 그 저 주세요. 제가 팔게요. 저 누구보다 상품 설명을 잘하잖아요. 저는 홈쇼핑에서 내가 아직 아줌마고 퉁퉁하고 살이 쪄서 안 불러준다면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로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정도 스펙인데 이게 예쁜 케이스에 담기고 백화점 매장을 하고 거기 설명해 주시는 샵마스터가 붙으면 그분들의 인건비까지, 비싼 광고 모델 쓰면 그 광고 모델 비용까지 권장 소비자 가격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제가 브랜드에서 직접 가져와서 브랜드 투 커스터머 B2C를 직접 해서 유통 마진을 싹 뺀다면 이걸 10,000원에 주지 마시고 여러분 1,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의 개런티, 햇선 마크 있는지, GMP가 있는지, 유통기한이 어떤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제가 더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편하게 쓰시면 돼요. 하고 팔았더니 첫 달에 매출이 몇 억이 바로 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는 타 브랜드 상품 판매 대행으로 이제 회사를 키웠고, 이제 직원이 한 3명, 4명 이렇게 될 때까지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카페인이 니코틴 중독보다 끊기 힘들다라는 논문을 어디서 발견을 해서, 저도 그거 본 적 있는데. 네,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저도 카페인 중독자 출신이니까 방송 일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굶지 않고, 굶으면 절대 몸에 너무너무 나쁘거든요. 근데 그걸 20대 때는 보통 하죠. 그때는 어리고 젊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아요. 지금 나이 그러면 쓰러져요. 맞아요, 진짜. 얼굴이 확 상할걸요. 네. 오늘 얘기가 되게 옆으로 많이 갔지만 결론은, 늘 저는 그때그때 위기와 고난과 결핍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창업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연예인이 무슨 창업까지 해, 돈 또 골랐니? 라는 그 말이 무서워서, 남 눈치를 보느라. 남 눈치를 볼 때가 아닐 정도로 갈급했기 때문에 제가 창업해서,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창업했으니까 아이가 10살이니까 10년차 회사의 대표로 남아있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결국 시작은, 왜 이제 많이 보신 건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시작하고 아마존 그 허접한 그 맞아요. 현수막 맞아요. 라카로 아마존.com 쓴 거, 맞아요. 제가 대표님의 회사 건물을 가봤습니다. 방문을 해봤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냥 사무용 건물 이게 아닙니다. 정말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예쁜 건물이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원래 서울을 왔을 때 연예인이 꿈이 아니라 저의 꿈은 200만 원 들고 반지하에 시작했을 때 뭐 하면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지방대 출신이라서 왕따 당해,
뭐 다들 청담동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다니는데 난 늘 추리하게 다녀서 뭐 왕따당해. 엄마는 내가 너무 잘나서 서울 이제 뭐 공기업급에 이제 입사했다고 부산에서는 자랑거리인데 서울 왔더니 다시 낯선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인 거예요. 한 고비를 넘어왔는데 또 골짜기인 거예요. 친구들은 아직 백수 상태지만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에 엄마가 주는 용돈을 쓰지만 저는 이 낯설고 차가운 서울 땅에서 반지하에서 급여 받으면 엄마한테 오롯이 50% 이상 보내면서 겨우겨우 살아남는데 서울 와서 친구들 서울 구경 왔다고 재워달라고 하고 전화 오면은 그거 받으면은 얼마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연락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저는 되게 얄미운 친구잖아요. 그럼 그걸 자존심 때문에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왜냐면 극복하지 못해. 극복했을 때의 상처는 추억담이에요. 지금 저는 그걸 다 극복했으니 이게 추억담인데 그때는 극복하지 못한 이 프로세스 중이니까 늘 상처예요. 아프고 그럴 때마다 혼자 한강 가서 맥주에 빨대 꽂고 울면서 저기 저 길 건너에 이렇게 아파트 주변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저기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나는 내 몸 하나 누일 내 집 한 칸이 없을까?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낳았을까? 나는 왜 내 번 돈도 나한테 다 못 쓰고 동창회 모임 회비도 아까워서 못 나가게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하나? 모든 게 너무 서럽고 다 막 상처 주는 것 같고 자격지심 막 덩어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 어리고 예뻤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던 시기인데 그걸 못 누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결심이 나는 꼭 서울 건물주가 될 거야. 그 저를 이렇게 그 천대하셔서 이제 돈을 벌고 싶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남자친구의 네. 어머니가 갖고 있던 딱 그 네. 5층짜리 다세대 건물 그걸 서울에 나는 그 집 말고 5층짜리 다세대 건물주가 될 거야. 가 제 목표였거든요. 20대 때 울면서. 역시 사람은 진짜 생각하는 대로 돼요. 네. 그 200만 원 반지하 살 때부터 첫 전세를 마련할 때까지 17번 이사를 다녔거든요. 돈이 조금만 생기면 보증금이 좀 더 높고 월세를 깎는 대로. 월세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엄마 빚을 다 갚았는데 월세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악착스럽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가 50의 나이에 제가 그냥 꿈꿨던 드림카를 몰 수 있는 거 그때의 저의 그 악착 같음이에요. 제 20대에 친구들한테 멋있게 보임을 포기하고 악착같이 아꼈던 20대의 안선영이 50대에 친구들은 애 학비 되면 나한테 쓸 돈이 없어. 저는 학비는 아이가 학비를 어떻게 쓸 만큼 미리 다 계획을 해놨으니까 아이가 크기 전에 저는 제가 번 돈을 저한테 쓰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연료가 높아 아니요. 출연료가 50만 원일 때부터 모아서 악착같이 17번 이사를 해서 첫 집을 장만했던 그때 모아두었던 부동산이 지금 아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진짜 시간당 얼마를 주시던 일을 때려쳐도 그냥 최소한의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좀 겉멋만 포기하면 되거든요. 연예인 때처럼 뭐 매니저가 어디 데려다 주고 누가 뭐 옷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내 옷 입고 몇 년 전에 입던 거 또 꺼내 입고 하면 돼요. 그 상황에 맞춰 살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건 지금 제가 받는 회당 출연료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30대 때 울면서 친구들 소개팅 다닐 때 죽어라 들어오는 프로그램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10만 원만 더 주시면 어디 땅끝마을까지 가서 리포터 다 하고 했던 그때 악착같이 모아서 이사해서 사뒀던 집이 만들어준 여유예요. 오늘 안선영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이 지금 사실 준비한 질문지의 10분의 1, 딱 10%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저만의 개인 스토리 부자이지만 저보다 더 많은 스토리 부자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차차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